자, 이제 세션 3회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해 볼 텐데요. 패널 토론을 위해서 잠시 무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3은 AI 위험으로 인한 규제 그리고 시장 수요에 기반한 혁신의 조화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패널 토론을 위해서 세 분의 패널 분들과 그리고 오늘 좌장으로 함께 해 주실 분을 모셔볼 텐데요. 네, 무대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좌장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자, 이제 패널분들 모시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환 부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어서 스캐터랩 하주영 법무윤리 리드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하정호 센터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네 분 무대 모셨는데요. 이제 원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세션 주제가 AI 위험으로 인한 규제와 시장 수요에 기반한 혁신의 조화입니다. 이 세션 좌장을 맡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이제 그 기본 직업이고 또 법학전문대학원이 우리나라에 25개가 있습니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협의체가 있는데 협의회 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로스쿨 한창 입시 중인데요. 혹시 이 중에도 로스쿨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 오늘은 이제 AI 관련된 주제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그 세 분의 패널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 세션의 주제는 여기 나와 있지만 키워드가 규제와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부터 계속 AI 관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뭐 바로 앞에 그 벤 교수님께서 이제 AI가 우리 사회에 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영향들, 그 변화 요인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마지막은 좀 더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접근에 대해서 아예 부정적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데 그로 인한 위험, 여기서 위험이라고 하면은 리스크죠, 리스크. 리스크는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용어에 되게 민감한데 위험이라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게 무슨 대인저냐, 뭐 이렇게 뭐 사고 위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이제 예측하고 또 때로는 어떤 걸 현실화되기도 하는데 그럼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사회적으로 잘 대응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전공이 법인데 법을 하는 사람들, 국회도 그렇고 이런 법 집행자들은 이게 가장 강력하게 그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건 이제 억제하기 위한 것이죠. 규제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AI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한참 또 글로벌 경쟁에서 여기 뭐 네이버도 와 계시지만 앞으로 계속 투자하고 발전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건 섣불리 규제할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이런 발전을 통해서 혁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무래도 좀 거스르지 않을까,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측면들, 규제를 도입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거 할 때 그로 인해서 혁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주 어려운 과제를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AI가 혁신이다. 근데 뭐 아까 챗GPT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가 많이 변화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뭐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혁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요청하는 그런 혁신일 수 있거든요. 시장 수요에 여기서 키워드가 시장 수요에 기반한 혁신인데 그래서 뭐 약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간단히 우리가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수요에 기반한 혁신 사례가 무엇이 있을지 뭐 여기 패널들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저기 스키터랩이 서비스 하고 계시니까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해보니까 어떤 시장의 반응이 있던가요? 네,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스캐터랩에서 왔고요. 저희는 AI 챗봇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아마 뭐 몇 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저희 회사 서비스는 이루다라는 AI 챗봇이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그 이루다를 포함한 많은 100만 개가 넘는 챗봇을 이제 챗봇과 대화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제타라는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루다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이제 발표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 AI 붐이 2022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딱 만 2년 전인데요. 그 전부터 사실은 저희는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유저들에게 이제 좋은 가치를 창출해서 유저들에게 좋은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주목한 수요라고 한다면 어떤 현대 사회에서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 관계의 부재. 그래서 저희는 기술을 활용해서 AI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 같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누구나 친구 같은 대화를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제작된 그 2010년대 후반부터 저희가 AI를 했고 그 결과 나온 네 번째 챗봇이 이루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에서 본 친구로서의 당연히 인간보다는 훨씬 이제 부족한 면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AI가 친구로서 좀 더 인간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막 새벽 2시, 3시, 4시 언제 연락을 해도 당연히 이 친구는 받아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뭐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혹은 돈이 많던 적던 뭐 장애가 있던 내 인종, 피부색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그 대화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만 보고 이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점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현대 사회에서 이 좋은 친구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친구라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A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특히 이 AI라는 기술은 챗봇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 장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인간적인 가치, 감정 같은 것들에 집중한 저희의 선택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수요에 기반한 혁신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공부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전통적인 사회에 다 익숙하신 분들은 뭐 친구 사귀면 되지 뭘 그런 걸 의존하냐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제 어머니가 팔순이신데 이 혼자 사시거든요. 물론 아들들이 있으니까 가끔 연락도 드리고 찾아뵙지만 아무래도 부족하시죠. 바쁘게 살아가니까 지난번에 만나니까 농담 반 진담 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더 늙으면 로봇을 하나 드려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자극일 수도 있는데 또 필요한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24시간 지켜볼 수 없으니까 얘가 로봇이 대화도 하고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고 근데 분명히 그런 수요가 있는 거고 이런 혁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혁신들이 이제 혹시 잘못된 규제가 도입되면 이런 혁신의 기대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어서 이제 조금 뭐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려면 결국엔 오늘 싱가포르의 교수님도 초대했지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배경 설명 드리면 그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가 똑같은 고민이 있어서 그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인데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EU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을 만들었죠. 그 AI 액트라는 것이 올해 7월에 제정돼서 아마 이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약간의 준비 기간인데 그 학자들이 대체로 보기에는 이 AI 액트는 좀 규제에 좀 초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혁신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규제를 하자 이런 입장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 AI 생태계 발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또 가장 많이 발전한 미국은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Advancing American AI Act 벌써 나와 있죠. 아메리칸의 AI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선진화법 이렇게 했거든요. 법에서 보이다시피 이것은 규제보다는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그런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미국과 EU의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먼저 저기 하정우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대표적 기업인데 그 결국 이런 AI가 이제 네이버가 하는 산업도 그렇고 다른 우리나라 모든 사람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인데 그러면 현재 기존의 AI 전의 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좀 개선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법 알못이어서 되게 그 회사 관점 혹은 어떤 연구자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규제를 만드는 건 결국 그 규제를 통해서 그 국가 혹은 그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 성장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규제는 당연히 인권도 지켜야 되고 당연히 지켜야 될 가치 같은 것들을 포함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EU의 현재 입장과 미국의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을 가장 앞서서 이끌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더 그런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어드밴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하지만 EU 같은 경우는 자체 플랫폼도 없는 상황, 기술력도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상황, 그 상황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사실상 모든 사회와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면서 바꿔가는 어떤 근본이 되는 기술임을 고려했을 때 또 종속이나 영향을 받을 우려를 고려해서 규제를 좀 더 강력하게 한 것도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현재 어떤 산업이나 인공지능 기술 보유하고 있는 역량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정도의 규제 혹은 지능 전략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EU보다는 미국 쪽에 좀 더 가까운 건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을 빼고 나면은 3위 그룹에 속해 있어서 꽤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 바라봐야 될 게 얼마 전에 미국에서 NS 이제 저기 뭐죠? 내셔널 시큐리티 메모랜덤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관련해서 국가 안보 관점에 안보 각서를 내놓습니다. 한 줄 요약하면 앞으로 미국은 인공지능을 전략 자산화하고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미사일을 약간 떠올리시면 됩니다. 300km짜리 미사일은 뭐 다른 데서도 쓰게 하지만 사거리 뭐 3만 km짜리는 못 쓰게 하겠다. 이런 형태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강대국들이 전략 자산화가 되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운신의 폭이 생기는가? 당연히 인공지능 기술 역량, 인공지능을 잘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 전력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 녹여 넣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의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가 뭐 못하게 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게임의 룰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해진 룰이 있어야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규제를 잘 만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형태로 어떤 뭐 규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조금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법알못이라고 하셨지만 상당히 이제 이런 정책들에 참여하셔서 이 배경이나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네이버는 시장의 플레이잖아요. 기업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러면 현재 이 규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경쟁의 틀이 뭐 국내 아니라 국제적으로 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쟁이? 사실
정해진 게임의 룰이 없는 상태에서 EU는 게임의 룰을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놓고 미국은 반대로 게임의 룰을 상당히 기업 친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활동을 굉장히 경쟁력 있게 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아주 쉬운 상황은 아니고 반대로 북미 지역에 있는 많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경쟁을 하기 좋은 상황으로 되어 있긴 한데 우리나라의 규제가 과연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거기에서 국내 기업들의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맺어놓은 FTA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되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어필을 할 수가 있죠. 클레임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실제로 뭔가 규제 같은 거를 만들 때 국내 기업만 우리 시장 내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글로벌 빅테크들도 함께 플레이를 하면서 체급의 차이가 있는 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게 어떤 독점 요소가 되든 혹은 영향력 요소가 되든 고려를 할 때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 활동 그리고 기술의 영향력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실제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으로 뭐 그게 규제가 됐든 가이드라인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좀 공정한 플레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나라 법은 국내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은 국내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사업을 하지만 국내에서의 비중은 되게 작은 거거든요. 예, 국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영향을 좀 고려하는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쉽지 않은 법적인 장치긴 한데 사실은 제가 뭐 이쪽을 전문으로 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다른 산업에서의 적용되는 법들이 그런 고려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AI 간에서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전통적인 그런 법적인 방식 따르지 말고 뭔가 좀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AI 기술 독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그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묘한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GPT 혹은 제미나이 같은 기술의 한 80% 정도는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논문으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김치찌개 끓이는 데 비유를 합니다. 누구나 김치찌개 끓이는 레시피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종원처럼 끓이는 수 있는 사람은 백종원밖에 없는 거죠. 남아 있는 어떤 20% 정도의 굉장히 다양한 엔지니어링적인 경험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만들어 봤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마법의 스프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거기에서 약간 기술 독점 요소가 있는 건 있고 나머지 요소는 적어도 이런 최근에 생성 AI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는 데이터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학습을 시킬 거냐, 어떤 비율로 학습을 시킬 거냐가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영향을 주는 게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 지금 현 시점에서는 GPU가 되겠죠. 이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GPU를 굉장히 강력한 네트워크로 엮은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또 강력한 AI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을 하는데 이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고급 GPU 수출을 아예 통제를 해버리고 또 혹시나 자체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으니까 ASML의 3단 공정 EUV 장비 수출을 막아버리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술 자체를 완전히 독점을 한다기보다 그 기술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 혹은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에너지 이런 것들로 어떤 독점 체제를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전략 자산을 해가는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또 뭐 인력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그냥 1대1로 대비하면 우리가 많이 취약한 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조금 전에 질문은 이런 AI 산업의 규제를 우리가 혹시 도입하더라도 그런 어떤 국제적 경쟁 요소를 좀 고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이제
그 국내에서 경쟁을 할 때 그런 어떤 인프라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 기업들을 그대로 두고서 제도를 도입하면 이게 제대로 경쟁이 되겠냐. 사실 이유가 좀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도 조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조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나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어떤 영향력 혹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플레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 외에 막 카카오나 SKT들이 쭉 있는데 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나 데이터의 규모가 국내에서는 뭐 메이저 플레이어일 수 있지만 지금 경쟁 자체는 글로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글로벌 플레이어들이랑 비교하면은 사실 다 구멍가게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규제가 됐든 혹은 어떤 그 영향력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하고 지원책도 마찬가지 실제적으로 어떤 오픈 AI의 챗GPT라든가 구글의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게 국내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구제를 하면 됩니다만 그게 아니거든요. 같이 경쟁해서 같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할 거냐, 어떤 규제를 만들 거냐. 를 전체 글로벌 경쟁이 거의 동등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올 수 있긴 한데 이제 다음으로는 하주영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AI 서비스 기업에 계시고 그래서 요즘에 국내에서 많이 논의되는 AI 관련 법안의 동향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걸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이제 그런 법안이 우리나라에 필요한지에 대한 본인의 또 견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올해 EU가 AI 액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제 입법까지 완료한 다음에 이제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국회 그리고 이번 국회에도 계속해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법이 국회에 제출이 되고 있고 혹은 제출 준비된 것까지 합치면 10건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담당 소관 부처뿐 아니라 정부 전체적으로 이제 관련한 사항들을 이제 다 살펴보고 개별 부처의 필요에 맞는 법안이 있다면 그걸 또 준비하고 계시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방금 이제 하정우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줄기 정리해 주신 것처럼 EU가 먼저 이제 선수를 쳤다고 볼 수 있는데 EU가 생각하는 조금 더 엄격하고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방향의 이제 규제가 방향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한쪽은 이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더 기다리고 혁신을 촉진하고 조금 더 이제 민간의 투자와 연구를 이제 촉진하는 그런 방향이 이제 크게 두 줄기로 있고 저희가 그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가 이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방금 표현을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내 대기업들도 구멍가게다라고 해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또 국내에서 봐도 구멍가게인 입장이어가지고 구멍가게 중에 구멍가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AI 업계는 그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뭐 국제적으로는 이제 뭐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뭐 카카오라던가 SK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GPU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GPU가 지금 현재 뭐 모두가 말씀하시고 방금 센터장님께서 이제 말씀 수출 제한 같은 부분들을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AI 산업의 바틀렉이 바로 그 GPU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바틀렉이 딱 하나 회사 엔비디아만 혼자 거기 이제 딱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자리를 다시 엔비디아가 차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보시면 이 당장 이 공간 안에도 아이폰 그 2등, 3등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제품은 되게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엔비디아 제품은 별로 없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회사가 1등을 했다는 게 지금 얼마나 그 독점적인 위치에서 오는 영향력이 막강한가를 좀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AI 산업 실태 조사를 하면서 그런 독과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내부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우리나라 인터넷 역사에 약간 기적 같은 일들이 한 2번 정도 있다고 생각을, 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제 네이버 덕분에 검색 엔진이 이제 자체 검색 엔진을 갖는 나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카카오톡 덕분에 이제 자체 메신저를 보유한 국가로 남을 수 있었다는 거, 이 두 개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둘 다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들이 갖고 있는 걸 감안하면은 굉장히 이제 기적적인 일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런 기적적인 일을 한 번 더 일으키고 싶다면 거기 걸맞는 조금 제도적인 지원과 당연히 민간의 이제 노력과 또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의 되게 실험 정신 같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야만 이제 기적이란 게 원래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한 번 더 가능할 수 있고, 지금 AI에서 보면 뭐 저희가 지금 한 말씀하신 표현에 따라서 한 3위 그룹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G3가 되길 원한다면 좀 전폭적인 지원과 이제 노력이 모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법안 역시도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 법안이 이제 필요한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 산업의 기반이 잘 형성되고 기업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혹시 이거는 굉장히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그 과거에도 보면 어떤 산업에 대해서 진흥해야겠다 법을 만들다가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 때문에 그게 최종적으로 규제에 더 비중 있는 법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만일 그렇게 흘러가면 어떨 것 같아요? 차라리 하지 말자 뭐.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뭐 사실은 이제 법을 만들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도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고 계시는 지금 시점에서 상황인 것 같고, 결국 그 내용이 문제고, 아주 개략적으로만 얘기하면 뭐 미국식, 이유식 이러지만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뭐가 더 들어가고 뭐가 빠지고 이러다 보면은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제 결과물이 최종 입법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기술이 인간 사회에 수용되는 과정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거의 어떤 한 현상으로서 이제 법이란 게 생긴다, 입법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신기술을 어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두에 서서 이 신기술을 발견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면서 법도 같이 만들어 나간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사실 뭐 지금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은 뭐 예를 들면 증기기관 같은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고, 자동차 같은 게 어느 날 생기고, 비행기 같은 게 어느 날 발명이 돼서 야 이제 사람들이 막 배를 안 타고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항구가 포트니까 비행기용 항구는 에어포트라고 이름 붙여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여권 같은 것도 만들고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법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적인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위해서 이미 가시화된 위험들은 이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되게 안타까운,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서 학생들을 위주로 딥페이크 관련한 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가시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앞서서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혹은 규제라는 게 뭐 아까 저희 수요 기반 혁신 얘기가 나왔지만, 약간 규제도 수요 기반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규제를 하다 보면은, 근데 이게 뭐 외국에 뭐 예를 들어 미국은 이미
이런 일이 생겼다더라, 뭐 영국은 이미 이런 일이 생겼다더라 하면은 모르지만 아직 세계 어디에도 생기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미리 금지해야지라고 했다가는 그 기술이 실제로 그쪽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실제 수요를 실제 상황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특히나 지금 AI 회사들이 엔비디아를 빼고 혹은 SK 하이닉스를 빼고는 대부분의 AI 회사들이 지금 다 아직 가치를 창출 혹은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산업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밸류체인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보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야지 여길 너무 앞서가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고 장기적으로는 혁신을 져야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AI라고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이 이유도 사실 그런 접근이거든요. 이게 리스크 베이스 어프로치라고 해서 그 리스크의 정도가 AI 기술 서비스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기술과 또 큰 구별이 기술을 규제할 것이냐. 지금 이유는 기술도 규제하자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딥페이크 기술 같이 좀 더 그냥 뭐 최근 언론 나온 얘기 보면 이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뭐 좀 더 따로 관리한다거나 그렇게 아예 카테고리를 정해서 위험군을 좀 해놓으면 그렇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사업자들이나 연구자들한테 많이 재량을 주는 쪽으로 약간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좀 빨리 법으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얘기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이 법이 지난번에 통과 못 됐거든요. 21대 통과 못 되고 22대 넘어왔는데 22대 또 21대에 생겼던 일이 또 반복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뭘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뭘 더 주의 깊게 고려하고 추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지금 뭐 국회에서 각계의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머리를 모아서 열심히 논의하고 계시니까 제가 감히 뭐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조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제 다만 저는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는 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첫 번째는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충분히 선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법을 무리해서 입법시켰다가 이제 국민의 합의 없이 법이 이제 세워지면 일종의 사상누각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또 산업계도 충분히 이제 노력을 해서 신뢰를 얻고 이제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여론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는 그 혁신을 할 수 있는 산업계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뭐 인공지능 법을 막 만들었는데 국내 인공지능 산업이 잘 안 되어서 전부 뭐 마치 다른 나라의 검색 엔진 시장이 그렇듯이 다른 나라의 메신저 시장이 그렇듯이 전부 다 해외 사업자들이 저희 시장을 차지했는데 그 사업자들에게 우리나라 정책 당국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실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고 거기 안에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 사회적인 질서 같은 것들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비즈니스로 자리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규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조금 더 고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AI 나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이 새로 등장할 때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나왔지만 문제가 아무래도 이게 그 포지티브 규제 방식,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AI 쪽도 그런 게 없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걸 좀 아직 법이 나오기 전에 실험적으로 허용해주고 안전 대책 같은 걸 해서 하게 하는 것이 AI 쪽에서 효과적일까요? 어떠실까요? 규제 샌드박스 계속 질문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들은 뭐 원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혁명적인 저는 변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좋은 이제 사례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그런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들이 더 쉽게 많이 이제 신청되고 이제
이렇게 시도될 수 있도록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AI에서도 그런 규제 샌드박스가 있다면 이제 분명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감히 이제 조금 부탁을 드리면 한 발짝 더 나가서 굳이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해서 이제 잘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라는 게 이제 확정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이제 새로운 규제, 독과점 같은 규제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먼저 이제 규제를 좀 열어놓는 규제, 그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지금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혹은 심지어는 구글의 이제 AI 부문만 딱 놓고 보면 이게 흑자인 곳이 한 군데도 아마 없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는 아마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 AI로는 아직 돈을 못 버는 상황이고 근미래 내에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지금은 아직 연구 개발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적자일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규제를 먼저 준수하라고 요청하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특히 우리 기업한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사실은 길게 얘기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굳이 이거를 샌드박스도 물론 당연히 기존에 비해서는 큰 도약이지만 한 번 더 도약해서 우리가 네거티브 규제로 가고 조금 더 이게 누구나 시도하고 실패하고 계속 그 과정을 통해서 세계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종환 보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라고 크게 얘기했는데 규제를 보면 지금 기업 쪽에서 나오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장의 발전, 또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도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기조연설에서 얘기 나왔지만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어요. 근데 AI가 특히 이런 사회적 문제를 더 일으킬 그런 분야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거 먼저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정연구원 이종환입니다.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앞에 그 발제하신 그 벤룽 교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싱가포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온라인 스캠이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저희도 이제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게 딥페이크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제 옆에 이루다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 아마 이루다에서 챗봇 만들어서 그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배달앱에서도 그 AI 활용해서 이제 그 경로 설정해주고 시간 관리하고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그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맨날 내가 검색했던 거 다시 올라오고 비슷한 거 추천해주고 이런 상황이죠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단지 검색의 편의성, 나의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걸 빨리 알려주고 이런 데서 그치면 좋겠지만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예측, 성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예측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의 삶이 이제 프로파일링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앞서서 이제 논의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경쟁의 관점에서 이제 규제를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이제 핀트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경쟁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에 좀 더 유리하고 아니면 글로벌 기업에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을 만드냐 이런 관점보다는 사실 그런 관점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제 입법의 문제거든요. 입법의 문제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제 손에 잡히는 정도까지 되어야지 이제 입법화가 진행이 되고 이런 입법안에 대해서
찬반 논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경쟁의 관점에서 이제 입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 규제라고 하는 게 규제만 안을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들도 다 들어가고 일부 이제 통제하는 조항들 이렇게 보통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규제 이런 위험 예견되는 위험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나는 위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문제인 거고, 사실은 영미권 그리고 EU하고 그 미국 그러니까 영미하고 조금 이제 경향이 다른 건 사실이에요. 경향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이 다름이 지금은 이제 수렴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규제에 있어서도 우리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규제를 할 건가라고 하는 게 논의가 조금 더 되고 고민이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린 이 규제의 관점은 입법의 관점은 아니다라는 걸 일단 강조를 해드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사회적 문제로 벤 교수님의 언급에 더해서 우리가 AI가 확대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프라이버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그렇죠. 중국은 너무 AI를 정부가 다 주도하면서 완전 감시 사회잖아요. 그런 감시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본권 침해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 그 또 규제를 뭐 이제 행정학자시니까 아마 법은 사실 규제 최소한이고 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규제 수단들을 다 포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건데, 제가 앞서서 이제 왜 우리가 이걸 잘 못한다라고 이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규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행정규제 기본법에 보면 이제 규제 정의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정부에서 관리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정의 규정인 거고, 실제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 규제 목적은 행위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행위,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회 가치관, 사회가 조금 이제 응집성을 유지하는데 조금 유해가 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규제라고 하는 것이 법률로 입법이 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이제 형사처벌까지 이제 받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규제를 얘기할 땐 그 전에 그러니까 뭐 이루다에서 만약에 챗봇을 만드는데 그 전혀 지금 위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데이터 수집에서도 문제가 없고 편견도 전혀 이제 가지지 않는다라고 확신이 섰을 때 시스템을 공개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게 의도하고는 다르게, 의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 의도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그 충분히 이제 훈련해서 모델을 내놨지만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검토 못한 부분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이루다해서 완전히 이제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잘 알고 스스로 통제하고 해서 문제 없이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면은 규제는 필요 없겠죠. 예, 규제는 필요 없을 거고 굳이 입법까지 논의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규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입법 단계 이전에 뭘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느냐? 일단 그 제 생각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돼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제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은, 그러니까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많이 열어주었어요. 열어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학습을 시켜서 어떤 그 AI 시스템을 만들어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검증하는 능력이 이 개발업자, 공급업자, 배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나몰라라 내가 이걸 어떻게 개발했는지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이건 못해서 저건 못해서 저건 검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문제 없이 하려고 하면은 뭐 입법만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누군가는 또 관청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 거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 수정해 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완벽하지 않은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처음서부터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빠른 길은 스스로 기업들이 그런 걸 스스로 체득해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고 이런 거를 해보십시오.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하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못했어요. 굉장히 많이 못하고 규제라고 하면은 그냥 그 규정에다가 박아놓고 그 규정을 위반하면은 감독관 나와가지고 어느 날 1년에 한 두세 번 나와가지고 이제 쭉 감독을 해서 아 이거 이 규정 위반이니까 이거 뭐 과태료 이런 식의 이제 접근법을 가져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규제 기관하고 규제를 받는 사람들하고 신뢰관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잘 되려고 하면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뢰관계는 금방 안 생기잖아요. 금방 어떻게 생기겠어요? 신뢰관계라고 하면 시간이 쌓이고 축적되는 뭔가 이게 있어야지 이제 신뢰관계가 생기는데 그 신뢰관계를 쌓으려고 하면은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기업도 노력하고 해서 뭔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입법으로 꼭 내가 이거를 뭐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부의 어떤 판단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기업도 정부에서 이 정도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는 상황에서 얘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을 좀 갖고 제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규제가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규제는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뭐 정부가 전혀 어떻게 말하면 역할을 못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부랴부랴 금지하고 제재하고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많이 보던 규제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전 단계에서 기업이 스스로 그런 안전성도 잘 확보하고 또 이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규제 수단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연구소인가요? 그런 거를 곧 개소하겠다. 아마 그런 지금 부원장님 말씀하고 일목생통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혹시 아신 바 있으면 더 설명해 주시면. 그 내용까지는 제가 이제 뭐 예. 잘 알지는 못하고 다만 이제 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신산업 신기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 설계를 하고 부처 간에 이제 그 업무 조정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많이 작업들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규제와 관련해서 논의도 있고 사실 했었어요.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잘 안 풀리는 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의 이제 위상이 말처럼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도 이제 지금 만들어져서 거기 보면은 이제 미션 중에 하나가 규제 개선해야 될 규제를 발굴하는 게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 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면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권한이 집행이 가능한 권한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의 역할밖에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는 어떤 안건이 들어왔을 때 부처에서 이런저런 안건 이거 좀 심의해 주십시오 해서 의견을 주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되고 그 집행 결과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도 없을 수가 있고 권한을 그거를 집행시킬 권한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위원회 그리고 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세 분한테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른 질문을 쭉 던졌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약간 오늘 논의를 조금 종합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모든 일이 그렇지만 AI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를 할 때도 고려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면 아까 규제 얘기도 드렸고 또 우리는 오늘 규제하고 혁신 두 가지를 이제 큰 화두로 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다 잘 관리가 돼서 또 효과적인 규제를 하면서도 혁신도 촉진되는 이상적인 상태를 우리는 지향하는데 최적한 거를 최적 상태를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가치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럼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하는 것이 사실 원칙이 세워져야 그런 가치 결단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나가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 규범 해석에서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AI 규범 정책을 수립할 때 이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걸 속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뭐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좋고 뭐 조금 생각하기 위해서 좀 설명 부연하셔도 좋고 뭐 순서대로 한 말씀 해주겠습니다. 예. 네, 앞서 나왔던 의견 중에 안전연구소 얘기가 잠시 나와가지고요. AI 안전연구소는 제가 설립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안전연구소 역할이 각 기업들이 만든 AI가 얼마만큼 안전한지를 약간 외부에서 평가하고 좀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마 11월 중에 만들어질 것 같고요. 사실상 주요 국가들은 다 AI 안전연구소를 만들어서 이걸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논의가 아마 이번 달 중순에 네트워크 미팅이 처음으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AI 기업이 미국의 안전연구소를 통과하면 아무 나라에 가서 다 쓸 수 있게 한다. 다른 나라의 그 안전연구소 검사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 특수성이 있거든요. 뭐 종교 다른 나라 가가지고 왜 남녀가 따로 앉아 있냐 이러면 안 된다. 사우디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는 뭐 이런 이슈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일단 AI 안전연구소가 국내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라는 게 한국어로 바꾸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법으로 묶어야 될 게 있고 또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묶어야 될 게 있고 좀 하드한 거나 소프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항목이냐에 따라서 이런 정말 나쁜 인간들이 나쁘게 쓰는 건 하드하게 못하게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또 완충 장치가 필요한 것들은 표준화 형태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가이드라인 형태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게 AI 자체보다 예를 들면은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가짜 컨텐츠를 만들거나 사람이 노가다로 조작을 해서 해도 이건 나쁜 거잖아요. 그걸 벌을 하되 AI를 썼어? 그건 가중처벌. 약간 이런 식으로 원래 나쁜 짓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미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개발 단계에서는 뭘 파악하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을 해 보면서 이런 새로운 리스크가 노출이 됐을 때 그 리스크 노출을 AI 안전연구소 같은 데서도 체크를 하게 하고 시민단체도 같이 보고 그래서 운영을 해봐야지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그게 도출이 되어야 개선 방법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 샌드박스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드로 소프트로 구분 거의 법알못이 아니라 이제 거의 법 신동으로 등극하신 것 같은데 예. 다음 하 변호사님. 네,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여기다가 연성 규범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써놨었는데 이미 하 센터장님이 해버리셔서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한센탄종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그 기술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응용 어떻게 실제 응용이 되는지를 규제하는 게 조금 더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분들이 AI를 이제 뭐 전기의 발명 또는 증기기관의 발명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증기기관 자체를 규제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제 증기기관차 증기 자동차 같은 것들을 규제했지 않습니까? 물론 증기기관 자체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게 실제 제품화됐을 때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술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게 실제로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 응용되는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뢰에 관한 부분인데 저도 그 인공지능 업계가 그 다른 여타 신기술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날이 어서 오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문과 출신이어서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이나 제주도를 갑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모른다고 해서 막 그렇게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항공산업 규제와 뭐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안전 조치 같은 것들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파는 대부분의 자동차를 보면 시속 한 200km, 250km까지 낼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뭐 자기 소유의 도로를 갖고 계신 일부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과속을 없애려면 모든 차의 상한을 그냥 경부고속도로 한 110km 정도 되니까 뭐그 정도로 막아 놓으면 될 텐데 저희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회사들을 신뢰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엔진 산업의 엔진이라는 것 자체의 특성상 그걸 그렇게 낮춰 놓으면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세종시를 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그 세종 정부청사에서 오송역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딱 80km 시속 80km 이상으로 못 가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산업과 기술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일견 아니 대체 한국에서 파는 차는 왜 250km까지 밟을 수 있게 돼 있지? 그러니까 좀 의아하고 그거를 만약에 막아놓으면 우리 모두 더 안전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어놓는 이유가 있고 그것이 저는 상당 부분 신뢰라고 생각해서 AI 업계에도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서 또 국민들에게 우리 AI 산업계에 잠재력이 있고 그걸 더 발전시키면은 결국은 국익에 이제 어떤 일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요. 그 지금 규제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원칙 중심의 규제가 중요하다. 규정 중심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속도 제한 60km 딱 적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규정 중심인 거예요. 딱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 누구나 봐도 쉽게 금방 이해를 하죠.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걸 가지고 규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불확실성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원칙 중심. 그러니까 입법에 있어서는 원칙 중심이니까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속도를 평소보다 뭐 20km 정도 더 떨어뜨려라라든지 더 천천히 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앞에서 얘기한 60km 속도 제한보다는 훨씬 이제 원칙 중심에 가까운 그런 규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입법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규제를 준수해야 되는 그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그 자율적으로 이제 조금 그 규제를 순응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스스로 관리 능력을 이제 키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의 마무리 이 멘트를 들었고요. 지금 세 분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가 나아갈 원칙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을 제정할 때도 그렇고 집행할 때도 그렇고 규제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많은 말을 했는데 실제로 할 때 보면은 정말 자기가 직면한 걸 해결하는데 급급해가지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은 기업대로 해야 될 일을 잘 하면서 사회적인 우려를 잘 감안해서 추진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정부는 정부 역할을 잘 하는 거. 여기 정부 관계자들도 나와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부분도 있는데 잘 못한 것은 반복하지 말고 잘 못한 것, 잘한 부분들을 더 살려서 AI 분야에서의 이제 규제 정책 규범을 잘 정립하고 그를 바탕으로 또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벙벙하게 끝나긴 했지만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서 이번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패널리스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세션 3회 패널 토론 함께 하셨습니다. 세 분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홍대식 원장님 아주 잘 패널을 토론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